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목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집니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겨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능 날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8도로 이른바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대 의료시설인 알시파 병원을 급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병원에서 하마스 지휘소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들은 병원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다는 점에 경악했다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으로 유엔 초계 제3위원회에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매도하면서 인권 결의안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2박 4일 동안의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해 여권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재명 체제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수능을 하루 앞두고 미리 시험장을 찾은 수험생들의 표정은 긴장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올해 졸업생의 비율이 28년 만에 가장 높은 가운데 킬러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장을 미리 찾은 수험생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긴장 반, 설렘 반. 고사장을 착각하거나 지각하지 않도록 안내 게시판을 꼼꼼히 확인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전날이라고 해서 막 딱히 떨리는 건 아닌데 그냥 오히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고요. 이제 학교가 너무 처음 들어본 학교다 보니까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보고 오늘 고사장 확인과 이제 자리를 확인하러 왔고요. 내일 시험을 본다는데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수능 시험장에는 반드시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같은 시험장을 이용하지만 점심에는 따로 식사하도록 권고됩니다.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순서에 맞게 시간을 맞춰 풀어야 하고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문제지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종료령이 울린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종친 다음에. 왜냐하면 학교에서 모의고사 볼 때는 그게 이제 용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장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죠. 올해 수능 응시자는 50만 4,588명, 졸업생만 16만 명에 육박해 28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 응시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 없이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면서 수험생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지장이 생기면 감독관 판단에 따라 일부 재방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영하권 입시 추이는 없지만 중국발 스모그의 가을비와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은 마스크와 우산, 또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중국 내부의 짙은 스모그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미세먼지가 밤사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들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흐린 날씨에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기온은 영상권을 보여 수능 추위는 없겠지만 종일 쌀쌀한 기온이 감돌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일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전망하고 이번 수능에는 큰 추위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부담으로 온도에 민감한 수험생들은 따뜻한 소재의 긴 소매 옷을 준비하고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는 얇은 패딩이나 바람막이 등을 겹쳐 입는 게 좋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도중 천둥 소리를 듣게 될 우려도 있어 미리 마음의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오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듣기 평가가 있는 1시 전후를 해서도 이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두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후반 쪽, 늦은 오후 쪽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적게 보고 있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영하권 추위 속에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2박 4일간의 에이펙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에이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방의 방점은 이번에도 경제입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도착 첫날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에이펙 부대 행사인 비즈니스 포럼과 투자 신고식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 10년 만에 대면으로 참석하여 에이펙 내의 상호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안보 역시 주된 화두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고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밀착 움직임 속 최대 관심사인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때 만난 이후 1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은 올해 숨가쁘게 전개된 글로벌 책임 외교의 방점을 찍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하는 스탠퍼드 대학 좌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는 곧바로 영국, 프랑스를 방문하는 등 연말 숨가쁜 외교 일정이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도 민생을 챙기는 데 빠짐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시각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2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열게 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이펙이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소통 라인 개설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조금 전부터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4시 20분쯤 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장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이 캘리포니아 이 피롤리 정원에서 1년 만에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게 회담이 시작됐는데 시진핑 주석이 차를 타고 별장에 도착하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문 앞에서 시 주석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악수를 나눈 뒤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회의 시작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회담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과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온 만큼 허심탄회한 회담을 갖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간 갈등이 경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협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두 강대국이 서로 등을 돌려선 안 된다며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미중 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이 다른 한쪽을 개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갈등과 대립은 큰 대가를 치를 거라고 뼈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 업무 오찬과 이 정원 산책 등 여러 일정을 통해서 별도의 대화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백악관에서는 다소 낙관적인 결과를 전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이 백악관에서 사전 브리핑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희망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두 정상이 생산적인 대화를 하기 바라고 후속 대화도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간 소통 라인을 열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미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로 군 소통선을 복구할 거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모처럼 마련된 세계 2강의 정상회담인 만큼 쟁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타이완 문제를 놓고는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면서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관여하지 말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반면 미국은 내년 1월 타이완 선거에 중국이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등 수출 규제 문제도 쉽게 풀기 힘든 안건입니다. 중국에서는 양국의 경제 협력을 내세우면서 규제 완화를 무엇보다 바라는 분위기지만 미국에서는 반도체 수출 문제 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4시간가량 진행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넘은 시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회담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국경 간 이동 제기에 따른 중국 내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한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근무 시간 중 조식 거래와 자녀 학교 폭력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김 후보자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북한이 내부 불안정 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군사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근무 시간 중 주식 거래와 부적절한 골프, 자녀 학교 폭력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 차례 이제 주식 거래를 했어요. 둘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어요. 이 공직의 길을 갈 때는 매사 가족도 조심해야 되고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야 된다. 야당은 특히 근무 중 주식 거래는 중징계 사안이라면서 인사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김 후보자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런 무리를 학폭 문제라든가 주식, 그다음에 골프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군사작전상 감시 능력이 명확하게 제한된다고 밝혔고 서북도서 해병대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예로 들며 교육훈련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해상 완충 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되면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이 내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내부 불안정 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합참 의장이 되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첨단 전력을 활용해 대북 군사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선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히 있지만 국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지난 9월에도 김 후보자가 주식 거래를 했다며 더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청문회 막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여당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요구해온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해 여권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취 압박에 김기현 대표는 거듭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당 일각에서도 분열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주 가까이 이어진 용퇴 압박에도 당 주류 세력이 움직이지 않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윤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소통한 적은 없다면서도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열흘 전 요청한 대통령과 면담이 불발된 뒤 받은 메시지라고 했는데 당 주류 세력에게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여권 내 파장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당 창당 군부를 지피는 이준석 전 대표는 또다시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곧 정리될 거라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당 지도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 급발진하지 말라고 혁신위에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총선 지휘를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단편 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작품이니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여당 내 일부 인사들도 YTN과 통화에서 임 위원장의 발언은 분열만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취지의 비판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김기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리게 될 거란 관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문제와 맞물린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낙제점을 받은 일부 의원들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이른바 윤심 발언을 놓고 당 주류에선 격양된 반응이 나오지만 비영남권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메시지였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여당 내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든 형국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동행동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소수 의원들의 움직임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면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향인 경북 안동 험지 출마를 요구한 이원욱 의원은 연일 당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 등 다른 비명계 현역들과 모임을 만들어 당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탈당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12월 이런 마지막 선거가 본격적인 체제로 돌입을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논의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죠. 또 다른 대표적 비명계 인사 이상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또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합류에도 여지를 두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떠난다면 그렇다면은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하고 할 필요는 없죠. 저는 진보다 보수다 또는 당이다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압승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비명계가 다시 날을 세우자 당 주류는 발끈했습니다. 당내 5%도 안 되는 의원들, 탈당 명분 쌓기 등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하면 본인도 험지로 나서겠다는 이원욱 의원의 주장엔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그 재산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재산 다 걸고서 단판 승부 한번 해보자, 내기 한번 해보자, 이거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천 등에서 여러 차례 당의 선택을 받은 비명계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먼저 희생하라는 역공도 펼쳐졌습니다. 당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돈지수를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들이 그런 희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홍 수습에 열쇠를 쥔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안동에 험지 출마하는 거는 좀 어떻게 합니까? 당을 나갈 경우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도 적지 않은 만큼 비명계 의원 모임이 실제 집단 탈당으로까지 이어질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공천 불이익에 대한 우려 해소 여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최대 의료기관인 알시파 병원을 심야에 전격 급습했습니다. 지하에 하마스의 작전지휘본부가 있다고 간주하고 작전에 들어간 건데 환자와 민간인만 수천 명이 있는 걸로 알려져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알시파 병원 진입작전이 시작된 때는 현지 시각 수요일 새벽 2시쯤. 이스라엘 측은 병원 내 특정 지역에서 정밀 표적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러범과 교전을 벌이고 폭발물은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DF forces are carrying out a precise and targeted operation against Hamas in a specified area in the Shifa hospital. 다만 무기 등 하마스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했지만 인질이 갇혔다는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알시파 병원은 700여 개 병상으로 이뤄진 가자시티 최대 의료단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작전주의 통제본부가 지하에 있다고 밝혀온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환자 등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난해왔고 하마스는 줄곧 부인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환자가 650명이, 의료진과 직원이 1,500명, 이재민도 최대 7,00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정전 이후 신생아 등 환자 40명이 사망한 상황. 단지 내에 탱크가 진입하고 병원에도 특공대원들이 들어오면서 폭발과 총격에 어린이들까지 공포에 질렸습니다. أنا حكيم شادي عصام راضي أعمل في قسم العناية المركزة منذ 7 سنوات كنت على رأس عملي منذ حوالي تقريبا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랍어 능력과 함께 복잡한 환경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이스라엘. 공격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지만 인도적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시파 병원 내 공방전이 치열해질 경우 민간인 추가 희생이 불가피해 국제 여론 등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군의 알시파 병원 공격과 관련해 미국은 공격을 승인한 적이 없다며 이스라엘군의 독자적 작전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병원 진입 작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스라엘군이 작전을 세워 실행했고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병원이 공습을 받아 무고한 시민과 의료진이 희생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병원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로 붙잡힌 이스라엘인 가족들이 이스라엘 정부의 인질 석방 노력을 촉구하는 행진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인질 가족들은 텔아비브 박물관 광장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네타냐후 총리 집무실까지 행진을 시작하면서 납치된 가족의 사진이 담긴 티셔츠를 입거나 포스터를 들고 지금 당장을 외치며 행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총 64km가량 행진해 오는 18일 예루살렘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도심에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다른 차를 훔치고 경찰차까지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도로를 휘저으며 난동을 피운 남성에 대해 경찰은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범행의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서울 시내 도로에 사고가 난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한 명이 욕설과 함께 다가오더니 회색 차량에 탑승합니다. 사고를 낸 검은색 차의 주인으로 회색 차량은 심지어 자신의 차량도 아니었습니다. 그 은색 차량이 주인분을 이제 협박해서 내리라고 하고 이제 그 여성 차주분이 이제 은색 차주분이 내리시고 나서 그 차로 이제 본인 검정색 차량을 다시 들이받고 이 남성은 차량을 몰고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빙글빙글 돌더니 심지어 제지하는 경찰차까지 그대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이후에도 도로를 맴돌거나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이자 여러 대의 순찰차가 차량을 감쌌고 결국 경찰은 유리창을 깬 뒤 운전자를 끌어냈습니다. 다른 경찰분들 오셔가지고 다 이제 포위된 상태에서 그때는 운전석 반대쪽 보조석 쪽으로 이제 내려가지고 검거되는. 결국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차량을 훔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음주 검사 결과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도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경찰은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일한 모텔 업주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도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보고 모텔 업주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롱패딩에 모자까지 눌러쓴 남성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마스크를 쓴 30대 남성도 경찰에 이끌려 그 뒤를 따릅니다. 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80대 건물 주인을 살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갈등 때문에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왜 하셨어요? 살인하라는 얘기 듣고 범행한 거 맞습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텔 업주 조 씨가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꼬드겼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조 씨가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김 씨를 설득해 건물주 살해를 부추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부터 조 씨에게 고용돼 일했지만 급여를 거의 받지 못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살인교사 혐의는 김 씨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 동기 관련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또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어서 조사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면서 CCTV와 휴대전화를 포함한 증거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개발 사업이나 주차장 부지 임대를 놓고 조 씨와 피해자가 갈등이 있었던 사실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서울 주택가 골목 도로에 갑자기 울타리가 여러 개 설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땅 주인이 통행료를 내라면서 막은 건데 돈을 내기 어려우면 관할구청이 땅을 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들이 밀집한 골목 한가운데 초록색 울타리가 박혀 있습니다. 울타리가 설치된 곳은 모두 3군데. 하루아침에 양쪽 출입구 모두 막혀버린 빌라 주민들은 황당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좀 띵했죠, 사측이. 할 수가 없잖아요, 뭔 일을. 1층 상가 주인도 본인은 물론 손님들까지 차를 댈 수 없어 영업 손해가 막심합니다. 손님이 못 오시니까 주차도 못 하시고 그러면 일단 볼 수 없으니까 상가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손해죠. 인근 100여 세대 아파트도 출입문 한 곳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또 다른 출입문이 있기는 하지만 200m 이상을 돌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출입문으로 향한 도로는 이렇게 가파른 데다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게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저쪽은 약간 언덕도 있고 또 이쪽은 들어가가 편하고 하니까 이쪽을 제일 많이 이용하죠. 울타리를 설치한 건 수십 년 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로가 생기더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도로를 낸 구청에서 주민들 대신 땅을 사라는 입장입니다. 시세가 있으니까 평당 3천만 원 간다 그랬는데 21억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원 금액이 그렇다는 거지. 난 모르고 흥정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건. 은평구청은 오래전 일이라 어쩌다 사유지에 도로가 났는지 알기 어렵다며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땅 주인과 주민들 사이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도로 사용을 놓고 당분간 갈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늘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치러집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전년보다 3,500여 명 줄어든 50만 4,588명입니다. 재학생이 32만 6천여 명, N수생은 15만 9천여 명으로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자의 비율이 35.3%로 집계돼 28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확진 수험생도 별도의 분리 없이 일반 시험실에서 함께 시험을 치릅니다. 다만 확진 수험생은 KF94 마스크를, 의심 증상자는 KF80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점심 식사를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됩니다. 오늘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가운데는 백발이 희끗희끗한 만학도들도 있습니다. 영문학도를 꿈꾸는 84살 여고생을 비롯한 늦가기 수험생들, 이들을 격려하는 열띤 응원 현장에 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술 수행평가 발표가 한창인 고등학교 수업 시간. 폐품을 이용해 만든 액자를 들고 사진도 끼워 넣습니다. 발표하는 학생들은 4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여성들. 나이는 조금 많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어엿한 고3 수험생입니다. 나도 졸업장이라는 거 이 세상 살면서 남기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능을 앞두고 후배들은 물론 이미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도 응원의 발걸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대학생이 되셔서 또 이 자리에서 서실 수 있도록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올해 수능에 도전하는 최고령 응시자는 84살 김정자 할머니. 27년 전 미국 유학길에 오른 딸을 배웅하러 공항에 갔다가 영어는 물론 한글도 읽지 못해 난처했던 경험이 공부를 향한 열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엄마로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때 내 자신을 엄청 원망했고요. 했습니다. 그러고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5년 동안 결석 한 번 없이 공부에 매진한 이유도 영문학과에 진학해 한국말을 잘 모르는 손주들과 영어로 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질적이나 경제적이나 내가 조금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학은 꼭 가야 되겠고요. 영어를 배워서 우리 손자들하고 자유스럽게 통화하고 싶은 그게 꿈입니다. 누군가는 늦은 나이라고 말하지만 배움을 통해 꿈을 품은 학생들 마음은 누구보다도 청춘으로 빛납니다. 언니들 여태까지 고생하셨어요.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예은아, 너도 직장 생활이 힘들 텐데 할머니 응원해줘서 고마워. 할머니 꼭 붙을게. YTN 윤태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APEC은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아태 지역 최대 협력체로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 무대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과 회원국 간 연대 협력 방안 등을 강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열리는 미중 회담과 맞물려 윤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중 정상회담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강요들의 잇단 낙마와 지지율 추락으로 위기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출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한 외교 성과, 또 자민당의 수건인 개헌 논의 등이 돌파구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리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9월 대규모 개각과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내각 지지율이 30%를 밑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륜과 선거법 위반, 세금 체납 등으로 강요 3명이 3주 사이 줄줄이 낙마하며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支える人がちゃんと岸田さんのところにいればいいと思いますし、それがいないってことはやっぱり岸田さんの人望が薄いのかなって。 정권 위기론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차기 총리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주변에서는 우선 에이펙 기간 중일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통해 출구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도 10월 이후 강요 4명이 연이어 사퇴해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등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경험 때문입니다. 習近平国家主席が出席されるとすれば、日中の首脳会談が行われることは、それ自体が日中の首脳の対話が叶うという意味で大きな一歩になると思いますと。 하지만 주변국과의 오염수 갈등,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등 외교 환경이 달라진 만큼 같은 성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위기에 놓인 기시다 총리의 또 다른 출구 전략으로 거론되는 것은 개헌입니다. 헌법의 자위대 존재 명기 등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면 당내 구심력과 보수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憲法の改正もまた先送りできない重要な課題です。条文案の具体化などこれまで以上に積極的な議論が行われることを心から期待いたします。 하지만 이 또한 야당의 거센 반발과 국민투표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위기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잇따른 정치적 악재 속에 구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1월 16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 그리고 유관기관이 오늘 국회에 모여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특히 불법 공매도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막아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늘 만남을 가집니다. 세 사람은 오늘 오후 6시쯤 서울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최근 불거진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관련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30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1시 15분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 지스타에는 42개 나라 100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300여 개 부스를 꾸며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입장권은 현장 판매 없이 100% 사전 온라인 예매로만 판매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가짜 입원 기록을 이용해 100억 원을 챙긴 일당과 환자 4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13년이 넘게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도 들키지 않았는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의원 입구로 들어가는 여성.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복 차림으로 나오더니 입원실 방향으로 서둘러 걸어갑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가짜 기록을 만들어두고 외출했다가 경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선 급하게 돌아온 겁니다.
지난 5월 부산 서구에 있는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400명이 넘는 가짜 입원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치료하려고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 50대 A씨의 가짜 입원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환자들은 허위 입원 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에서 50억 원을 받아냈고 의원은 요양급여비로 50억 원을 챙겼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보험 사기 행각으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었지만 10년 넘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바깥의 처방전을 거의 잘 안 내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처방이 오는 건수는 하루에 많으면 10건까지도 안 됐고요. 보험 사기에는 의사들도 가담했습니다. 의원 개원에 필요한 면허를 빌려주고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 보낸 거로 드러났는데 적발 뒤에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입원 환자들이 야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자기들이 대처를 할 수 없으니까.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보험 사기는 지난 2월 병상수보다 입원 환자가 많아 의심스럽다는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기록상 눈에 띄지 않도록 가짜 환자 수를 조절했다면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여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사무장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도 입건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서울 서부간선도로에서 잇단 추돌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인근 서부간선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중앙 분리대를 넘으며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또 승용차 바퀴가 빠지면서 또 다른 차량을 때렸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8명을 포함해 1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가운데 9명이 경상을 입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30대 남성 등 2명이 대피하다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은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2층에 있는 난로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제품을 주문했는데 고장난 중고품이 온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환불을 받긴 했는데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판업하는 이모 씨는 지난 7월 150만 원을 들여 구매한 복합 프린터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새 제품이라고 했지만 배송된 제품은 누가 봐도 중고품이었습니다. 곳곳에 흠집 나고 나사가 빠져 있거나 잉크통 역시 정품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중단된 모델을 저렴하게 산 터라 작동만 된다면 사용할 생각이었지만 오작동까지 일으켰습니다. 진단해본 결과 이거는 못 쓰는 중고 제품이다 판결을 내렸어요. 교세라 직원이 오래된 중고 제품이다. 사용할 수가 없다. 제품을 구매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롯데온 측에 항의하고 환불받았지만 문제는 이후였습니다. 롯데온의 입점에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처음 배송 당시 나무상자에 담긴 모습 그대로 재포장을 요구한 것. 나무상자 포장은 3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판매업체는 이 씨를 점유이탈물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해외 제품을 판매 대행했을 뿐 중고품인지 사전에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환불된 만큼 기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처음 상태 그대로 포장하는 건 당연히 이 씨 책임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온 측이 재포장하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팔레트 포장으로 비용은 우리가 다 지불할 테니 회수만 너희가 해서 그거를 이제 중국 쪽으로 너희가 회수를 반송 처리를 하던 그렇게 좀 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그거를 이행을 안 한 거죠. 쇼핑몰 이용 약관도 배송된 상품이 파손 손상됐다면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소비자보호법 역시 물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반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과도한 포장비나 화물비를 요구해서 소비자가 물건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에게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사업주에 대한 업무 방해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 이 씨는 피해자인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업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난감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일단 망가진 중고 물품을 팔았으면 그쪽에서 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물건을 회수해가는 게 정상이지, 이걸 어떻게 포장을 사기당한 사람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YTN 홍서욱입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잇따라 해외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부진의 영향이 컸는데 급성장하던 시장이 과도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들의 사업 확장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미국의 포드와 함께 준비하던 튀르키예 현지 합작 공장 설립 계획을 9달 만에 취소했습니다. 생산 설비까지 새로 늘려 배터리를 더 만드는 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존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상용 EV 모델에 탑재될 배터리 셀을 공급할 예정이며 양사는 앞으로도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SK온도 미국 현지 공장의 배터리 생산 규모를 줄일 계획입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의 생산 라인 가동 일정을 조정하면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휴직 조치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일부 생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시적 무급 휴직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업계가 숨고르기에 들어감에 따라 라인 가동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처럼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생산 조정에 나선 건 세계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판매 성장세는 눈에 띄게 꺾였고 유럽은 핵심 시장인 독일이 지난 9월부터 보조금을 축소하며 여파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전기차 시장이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도 일단은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투자가 약간 선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전기동력 자동차의 보급밖에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 보조금 없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의 양산이 관건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 업체가 점령한 저가형 리튬 인산철 배터리 생산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는 시장 둔화를 계기로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두루 갖춘 배터리 생산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전국적으로 양봉 농가에서 키우던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또는 폐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꿀벌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등검은 말벌의 확산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 등검은 말벌을 한꺼번에 잡을 방법이 개발돼 꿀벌 실종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군 기자입니다. 외래충인 등검은 말벌, 생태계 교란종으로 꿀벌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벌 실종 사태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등검은 말벌을 대량으로 잡을 길이 열렸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미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말벌 유인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꿀벌의 장에서 미생물이 배출하는 대사물질에 말벌이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 측은 등검은 말벌의 산란 준비 기간인 봄철에 여왕벌을 잡고 6월 이후에 일벌들을 포획하면 획기적으로 말벌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되지 2차 대사산물에 의해서 말벌들이 쉽게 유인되어지는 현상을 제가 확인했고요. 말벌에 대한 농가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 말벌 유인액의 효과는 시중에 쓰이는 제품보다 최대 20배 더 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유인액을 넣어둔 포획기입니다. 기존 제품을 넣어둔 것보다 더 많은 말벌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유인액을 사용해 충남 지역 양봉농가 3곳에서 8개월 동안 잡은 말벌은 약 8,000마리, 장수말벌 등 다른 말벌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양봉 농민은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유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요. 볼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포획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충남도는 특허 출원을 마친 말벌 유인액의 효과를 더 높이고 포획기도 개발해 내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빈대 관련 민원이 일주일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한 주 동안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이 104건 접수돼 전주에 비해 2.8배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빈대 확산 방지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5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병의 매개체가 되는 털 진드기 수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44주 차인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발생한 쯔쯔 가무시증 환자 수는 784명으로 41주 차에 비해 5.4배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털 진드기의 밀도 지수는 3.2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다행히 영하권의 입시 추위는 없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6.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아 크게 춥지 않습니다. 다만 흐린 날씨 속에 전국 곳곳으로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7도에 머무는 등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은 얇은 겉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중부 서해안에서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다만 일부 서쪽 지방에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분들은 보건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고요. 교통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여유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9도, 청주 5.1도, 울산은 4.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7도, 대전 9도, 광주 하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고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